이 영상에 등장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한 컨텐츠는 극히 일부의 케이스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 인물 및 현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수익형 레지던스 한번 가볼게요. 레지던스가 뭔가 하면 이제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이다. 호텔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개별 등기가 안 되지만 레지던스는 개별 등기가 가능하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전세나 월세 등 장기로 세를 줄 수는 있어도 호텔처럼 며칠 정도의 단기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레지던스는 단기 숙박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뿐 아니라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행위 모두 할 수 있는 주거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일반적인 관광 숙박시설과는 주거 가능 여부, 그러니까 세탁 및 취사죠. 거기서 차이점이 있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탄생한 오피스텔, 아파트, 호텔의 장점만을 갖춘 새로운 주거 형태라고 합니다. 상업지구에 건설 가능하고 여러가지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2012년에 이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요즘 이 레지던스라든가 생활형 숙박시설, 법적으로 표현은 생활형 숙박시설이에요. 규제 무풍지대, 생수기 뜬다, 이런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물건이냐면 주로 이제 대도시나 이런 데도 요새는 많이 들어오지만 기본적으로는 관광지에 많이들 이제 처음에는 했죠.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 바다 있고 바닷가에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나 기본적으로 여기 관광객 단기 투숙객을 유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휴양지 쪽에 많이들 생겼었어요. 분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쪽 휴양지 쪽에는 이제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도심지나 이런 데도 이제 많이들 생기고 있죠. 그래서 장점을 보시면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청약통장과 무관합니다. 당연하죠. 이런 물건이 도생이나 이런 게 청약통장이랑 상관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청약통장과 무관하니까 지역 제한은 당연히 없는 거고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없고요. 주택 대출 규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LTV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택수 배제가 되고 양도세 중과도 배제가 되고 종부세도 해당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레지던스로 운영이 가능하며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 비해 평당가가 저렴하고 대형, 중대형 평형대도 많이 있어요. 오피스텔은 요즘 굉장히 소형화가 돼 있죠. 상업지구 등 도심에 위치할 수 있어 상권 이용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전문 위탁 관리업체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수익 보장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양한 호텔급 서비스, 조식, 셔틀버스 등 이런 게 운영이 된다고 하고 또 다양한 호텔급 커뮤니티 시설이 배치가 된다. 여기만 보면 단점이 없는 최고의 투자 상품이죠. 최고의 투자 상품입니다. 싸고 대출 규제 적용되지 않고요. 전매 제한 없고요. 주택수 배제되고요. 남이 운영을 해주고요. 내가 직접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도 가능하고 저렴하고 자리도 좋고요. 수익도 보장해 준답니다. 수익 보장제가 뭔지는 아시죠? 이제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월에 60만 원 이 정도를 보장을 해준다 이런 거예요. 수익보장제, 게다가 시설도 호텔급으로 들어온다. 이거 최고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분양하는 쪽 이제 업체에서는 시행하는 데에서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요즘 여러 가지 단점들도 많이 부각이 되고 아파트는 규제가 많으니까 틈새 시장으로 지금 시중에 넘쳐나는 돈을 여기다 투자해 주세요. 그러시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립니다. 라는 거죠. 이제 기간 몇 년, 1년에서 5년 동안 보장을 해준다. 굉장히 훌륭한 상품입니다. 장점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단점도 있겠죠.
단점도 똑같아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개별 등기 가능 여부, 이거는 옛날에 맨 처음에, 그러니까 2012년에 이게 생숙이라 그럴게요.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이 처음 등장했을 땐 개별 등기도 안 되고 지분 등기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지분 등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나쁜 투자 물건이죠.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분 등기는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고 처분도 힘들고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픈 민망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는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생숙들은 다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뭐 이런 건 있어요. 전입신고 후, 그러니까 세입자가 되겠죠.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거주 시 주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택수 포함이 되고 양도세, 중과, 부가세, 환급분 납부가 됩니다. 이쪽에서 했던 뭐 주택수 배제, 종부세 해당 없음을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생숙을 분양받으시게 되면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세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일반 임대, 이 생숙이라는 건 부가세가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이제 총 부가세라 그러면 보통 이제 분양가의 10%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히는 건물분의 10%죠. 건물분. 보통은 대지비가 30%, 건물이 70%예요. 근데 뭐 비정상적으로 비싼 지역이다, 땅이. 그래서 대지가 만약에 50%다. 그러면은 건물분이 줄겠죠. 그래서 부가세가 적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 환급분은 줄게 됩니다. 뭐 이건 생숙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뭐 다음에 얘기를 드리고, 준공 후 대출 관련 일체 불가, 사업자 대출 이용해야 된다. 이거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생숙을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세입자를 받을 때 이제 뭐 이제 주택수 포함되는 전입신고되는 뭐 이런 실거주를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단점은 단점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취등록세가 4.6%다. 그리고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레지던스, 똑같이 이건 장점이라고 써놨는데 또 단점에도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는 숙박 운영하는 물음표 제가 찍어놨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불가, 이건 당연합니다. 집이 아니니까. 그리고 낮은 전용률, 이건 뭐 오피스랑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이 생숙이요, 주차 공간이 아파트의 3분의 1 수준으로도 허가가 납니다. 오피스텔보다도 낮아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 이 수익보장제, 이 부분도 제가 단점에 똑같이 적어놨어요. 이거 말씀드릴 겁니다. 다양한 호텔급 서비스, 조식, 셔틀버스 등 물음표. 호텔급 커뮤니티 시설, 이것도 물음표입니다. 물음표예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맨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극히 일부의 이제 좀 비양심적인 현장들 이야기고요. 대다수의 선량한 생활형 숙박시설들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입니다. 일부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거 있죠. 이제 여기까지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취등록세가 이제 4.6%입니다. 4.6%. 보통 이제 이런 생숙들 오데라우스에서 홍보하는 것들 보면 뭐 수익률이 8% 이상이다. 8% 이상이다. 아니면 뭐 확정 수익. 뭐 예를 들면 무슨 A타입 예를 들었어요. A타입이 1억 2천만 원이면 짜리인 A타입은 1억 2천만 원짜리 A타입은 확정 수익금을 월에 보통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60만 원. 그래서 60만 원에 뭐 대출을 50%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이분들 계산법에 따르면 대출 받을 거에서 실투자금은 6천만 원이 되겠죠. 6천만 원에 월에 760만 원이니까 년에 720만 원 수익, 그리고 대출 받았으니까 대출 이자 계산해서 빼고 하면 8%가 나옵니다. 요즘 같은 이제 뭐 상가 같은 것도 4%가 넘으면 굉장히 훌륭한 상가고, 보통은 요새는 2%대에 진입한 지 오래지 않습니까? 게다가 뭐
은행 금리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제로 8%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물건이죠. 8% 나오면 굉장히 좋은 물건이고, 이 8% 나오는 이 60만 원을 확정 수익으로 무조건 준대요. 레지던스가 파리만 날려도 준다 이겁니다. 굉장히 좋은 상품 같죠? 일단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은 취등록세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4.6%입니다. 게다가 뭐 이것저것 자잘하게 붙는 것까지 하면 그냥 퉁쳐서 5%라고 계산을 할게요. 그럼 1억 2천만 원에 5%입니다. 취등록세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죠. 600만 원. 취등록세만 600만 원이에요. 60만 원, 월세 수입이 60만 원입니다. 1년에 720만 원이에요. 근데 이 대출 받죠. 대출이자 빼면 똔똔이에요. 똔똔. 그러니까 첫 1년은 그냥 공치는 겁니다. 그렇죠? 공치는 거. 모델하우스에 가서 상담 받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 안 해줘요. 물어보면 당연히 4.6%라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4.6%라고 말은 해주는데, 묻지 않으면 절대 이야기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4.6%라는 게 적은 금액, 이건 뭐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도 마찬가지죠.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첫 1년은 일단 공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은 이제 뭐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으로 레지던스를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뭔가, 여기 이제 레지던스가 있으면, 분양받으신 레지던스 건물이 있으면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이제 분양받으신 수분양자는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요. 보통 내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반 임대 사업자를 냅니다. 근데 이 레지던스, 이 생수군요. 일반 임대 사업자로 운영을 못하죠. 얘네들은 숙박업입니다. 숙박업. 일반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 숙박업 사업자를 내야 여기서 장사를 할 수가 있겠죠. 달라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여기 뭐 김씨, 박씨, 최씨, 안씨 이렇게 있으면 쭈르륵, 이 수분양자들은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서 숙박업 사업자를 낸 임대 관리업체랑 임대 계약을 맺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임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박업 운영은 이 임대 관리 업체에서 하고, 수분양자들은 이 업체랑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를 내서 임대 계약을 맺는 거죠. 임대 계약. 숙박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숙박업 운영 가능제가 물음표 찍어놨죠. 이거 모델 하우스에서, 물론 이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예요. 일부. 이 상담사분들이 이 에어비앤비가,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거 된다고 해요. 된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될 것 같죠? 그냥 이 수분양자분이 만약에 제가 여기를 이제 분양 받았어요. 이 빨간색 칠하는 요 호실을 받았는데, 이 임대관리업체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직접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한 칸에 대해서 이 숙박업을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에어비앤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쵸? 그러면 이 모델하우스 상담사들은 된다 그래요. 그렇게 많이들 하신다. 제일 많이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멘트가, 내가 살고 싶을 때는 세컨 하우스 아니면 뭐 별장처럼 사용하시다가 안 쓰실 때는 에어비앤비 해라. 네? 에어비앤비를 해라.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생수기 들어가는 데는 관광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특히 뭐 대표적인 데가 여수죠. 여수 같은데 에어비앤비 해라. 그럼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여름이나 뭐 겨울에 한가할 때 뭐 한 2, 3주 가서 휴가도 하다가 아닌 데는 에어비앤비도 해서 이제 수익도 굉장히 고소득도 올리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홍보 멘트가 이거예요. 별장처럼 쓰시다가 에어비앤비 하시라.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 칸만 가지고는요, 숙박업을 낼 수가 없어요. 만약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해당 지자체 시 아니면 큰 시 같으면 이제 구청이 되겠죠. 그런데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최소한 숙박업 등록을 하려면요, 건물 전체 내지는 아무리 안 되더라도 한 층, 1개층 내지는 한 라인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한 개 층 내지는 한 개 라인, 아니면 2개 층, 이렇게 다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숙박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래도 애로사항은 있어요. 이제 숙박업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제 오피스텔이랑 달라서 로비가 있어야 되고요, 안내 데스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허가가 안 나요. 근데 받았어요. 1층에는 로비랑 안내 데스크가 있겠지만 내가 따로 하고 싶어서, 만약에 제가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9층, 20층을 다 제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숙박업을 낼라 그래요. 로비랑 데스크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층이라든가 내지 19층 엘리베이터 앞에 조그맣게 테이블이라도 하나 놔서 굉장히 없어 보이겠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데스크나 로비 형식을 만들어 둬야 돼요. 그런 것까지 다 해야지 가능합니다. 따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1개 호실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는요, 제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장점, 에어비앤비 못한다는 뜻이에요. 못해요. 실제로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생수기, 대한민국에서 생수기 제일 먼저 이제 개념이 박혀서 들어온 데가 부산이죠. 부산 해운대 이쪽에 실례로 있긴 있어요. 이제 생수기 큰 게 하나 있는데, 이 운영사, 레지던스 임대관리 운영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 특정 이제 층 해서 4개 층, 여기 이제 수분양자분들이 다 모여서 따로 이제 숙박업을 낸 케이스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근데 드문 케이스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게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내가 하고 싶어요. 임대관리업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 사람들이 장난질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장난질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저 사람들을 믿고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따로 나가서 하고 싶어요. 그래도 제가 만약에 7층이에요. 그럼 최소한 7층에 다른 수분양자분들 연락처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알아야지 연락을 해서 으쌰으쌰를 할 텐데, 알 수가 없죠. 회사에 알려달라고 해도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안 가르쳐 줘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수익형 생수, 오피스텔, 지역주택조합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만 빼고요. 아파트 도생 빼고 나머지 부동산들의 이 시행사는요,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수분양자들이 모임을 갖는 걸 제일 싫어해요. 모임. 제일 싫어합니다. 극혐하죠, 아주 그냥. 이걸 막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이제 입주자 대출, 입대위라든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비대위 해가지고 대책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럼 다른 쪽 운영하는 쪽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고 서로 감시를 할 테니까. 근데 이런 오피스텔이나 생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입대위 구성이 안 돼요. 입대위 구성이 안 됩니다. 서로 연락처도 모를 뿐더러, 특히나 오피스텔 이런 생수, 왜 임대관리 업체, 제가 이 서비스 조식 셔틀버스에도 물음표 찍어놨죠. 커뮤니티도 물음표 찍어놨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운영하는데 감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시가 없어요. 여기는 입대위가 없기 때문이죠. 입대위가 없으니까 감시를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감시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둔 꼴이 되겠죠,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한 번에 지우는 게 없어가지고.
그럼 왜 입대위 구성이 안 되는가? 그냥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얘기예요. 특히 뭐 오피스텔을 예를 들면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주인들이 아니죠. 세입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는 달리 세입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이제 95% 이상이 세입자분들이기 때문에 입대위 구성이 안 돼요. 집주인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고 많은 수는 또 해외에 가 있고 이 사람들이 무슨 시간을 내서 모여서 무슨 구성을 해서 그 운영하는 사람들을 감시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가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운영이 힘들다. 그래서 숙박업을 내려면 최소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1계층 내지는 1계 라인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숙박업을 낼 수가 없습니다. 숙박업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은. 수분양자 개인은 숙박업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싫어도 이 전문 위탁관리 업체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쓴 거고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대위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상 장난질 제일 많이 쓰는 장난질은 이런 거죠. 이제 인건비 장난질이죠. 인건비 장난질. 뭐 서류상에는 뭐 여기에 뭐 1명, 여기는 2명, 이거는 뭐 1명, 주차는 1명, 뭐 이렇게 해서 뭐 20명이 이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가보면 일부예요. 일부입니다. 한 4명이 20명어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당연히 20명어치를 다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 물음표를 찍어 놓은 거예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언뜻 보시면 뭐 하늘정원, 테라스, 뭐 요새는 반려동물 센터, 무슨 창고, 생숙도 마찬가지고 요새 들어오는 큰 오피스텔 생숙 보시면 커뮤니티 시설이요. 적으면 10개, 많으면 무슨 20개가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이것들 세입자 아니면 뭐 입주민들 이게 뭐 럭셔리한 생활하고 훌륭한 생활 하라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죠. 돈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인건비 장난질 해서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이건 세대별로 다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나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수분양자들은 숙박업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난질을 해도 그냥 끌려가야 됩니다. 그냥 끌려가야 돼요. 뭐 수익 보장제면 다행이죠. 뭐 정해져 있어요. 60만 원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무슨 예를 들면 뭐 수익금의 몇 퍼센트를 엠빵에서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장난질하는 거 그냥 눈 뜨고 그냥 보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 관리업체나 시행에서 보통 이제 시행사랑 아는 사람들이 이제 같은 그 일부 현장이에요. 한 통속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겠죠. 이 입대위가 제가 말씀드린 입대위가 구성이 되면 이거를 갈아치울 텐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입대위 구성이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끌려가느냐? 그럼 다행입니다. 운영비 쪽으로만 끌려가면 다행이에요. 이런 거 있어요. 60만원 확정 60만원 내지는 뭐 10% 20% 수익 보장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가시면은 이제 연계약을 하죠. 이제 뭐 10년 보장 이런 거 있어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 수익 10년 보장. 근데 가서 10년을 한 방에 계약을 하냐 하면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1년 계약이고 무슨 양쪽에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을 시 자동갱신 방식입니다. 자동갱신 방식이에요. 이걸 왜 10년 보장이라 그랬으면 그냥 60만원 10년 보장이면 그냥 10년짜리 계약 그냥 60만원 해준다 그랬으니까 하면은 그냥 간단한
심플하게 간단한 문제일 텐데 연기약 자동갱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부 현장입니다. 1년은 지급을 해요. 당연하죠.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 차는 지급을 합니다. 물론 지급한 1년 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취등록세 때문에 공치고요. 그 2년 차가 돼서 이제 취등록세에 들어간 돈을 다 메꿨으니까 이제부터 수익이 나겠거니 라고 이제 수분양자분들이 생각을 할 텐데 2년 차 딱 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고 다른 업체가 옵니다. 다른 업체. 이게 또 양심, 진짜 이런 일부 업체들이 양심이 없는 게요. 티가 다 나. 일부러 이제 엿먹으러 하는 건지. 부도난 업체가 만약에 뭐, 가나다예요. 업체 이름이. 주식회사 가나다입니다. 유한회사 가나다. 그러면 새로, 이제 부도가 나고 새로 이제 계약을 한다는 업체는 가나라. 뭐 이런 식이에요. 같은 식구라는 게 그냥 티가 납니다. 이거 뭐 기분 나쁘라는 건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가나다는 부도가 났어요. 가나라가 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나다가 수익성이 없는데 당신들한테 확정 수익금 주다가 부도가 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금액은 못 주겠다. 50만 원 주겠다. 내지는 뭐 그 전에 뭐 퍼센티지가 무슨 15%였으면 우리는 12% 하겠다. 억울하죠. 이제 수분양자분들은 맨 처음 이제 계약 당시에는 그 브리핑 받으실 때는 60만 원 내지는 뭐 15%를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하신 건데 가나라가 와서 이제 50만 원, 12% 얘기를 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임대보장제 뭐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쳐요. 그래서 부도가 나서 이제 그 다른 업체가 와서 약간 낮은 나쁜 조건을 제시하면 안 해. 그리고 직접 하면 되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임대사업자 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든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시든 해서 직접 운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복덕방 가서 내놓으시고 하시면 되는데 이 생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업 개인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쁜 조건에 어거지로 끌려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뭐 두 번째 업체가 뭐 한 8년 차를 운영을 했다. 그러면 정말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고요. 두 번째 업체도 뭐 한 2년 하다가 부도 나고 세 번째 업체도 뭐 한 3년 하다 부도 나고 이런 케이스가 일부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억지로 이거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구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뭐 부도 나는 거 아니냐 하면은 이제 뭐 그쪽 모델하우스에서는 튼튼한 회사다. 임대보장 회사요. 그것도 사실 이것도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임대보장은 임대보장 아니면 임대관리 전문업체라 그래가지고 시행사랑은 관련이 없어요. 다른 회사입니다. 물론 이런 일부 현장들은 당연히 뒤에서는 같은 식구겠지만 겉으로는 다른 회사죠. 그래서 모델하우스 가보시면 이제 이런 데죠. 이런 데. 이 화분 뒤에 이제 이 백라이트 앞쪽에 보면 화분 있잖아요. 요런 데 그리고 뭐 요런 데 안 보이는 곳에 써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임대보장 계약은 임대보장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누구누구와 계약으로서 당 시행하는 시행사 뭐 무슨 자산 어쩌고와는 무관합니다. 써 있어요. 써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다 있어요. 굉장히 안 보이는 곳에 이런데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써 있어요. 보험약관처럼 이제 보험약관은 불리한 거 굉장히 이제 조그맣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화분으로 가려놓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나더라도 이 전문 위탁관리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특히나 이 생수 같은 경우에는 이 수분양자 분들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맨 처음에 가나다가 부도 났을 때요. 가나라가 와서
해주는 건 뭐 이게 뭐 말이 되게 웃긴데요. 이거 양심적이라고 이제 이야기 볼 수도 있어요. 아예 이 업체가 부도가 나고요. 그냥 여기서 그냥 배째버리는 곳도 있습니다. 있어요. 배째버립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럼 수분양자들은 굉장히 이제 고난의 길을 걷게 되겠죠. 그 연락처도 모르는 이 수많은 수분양자들 다 찾아서 연락해서 이제 대책위 구성해서 운영업체 새로 이제 물색해서 계약 다시 하고 뭐 하고 아이고 흡사 거의 이제 지주택 현장 비슷하게 속된 말로 아사리판이 나는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법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끌려갈 수밖에 위험성이 존재한다. 일부 현장에서는 생수 같은 경우에는 이 수분양자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쁜 케이스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존재하질 않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일부 이제 현장에서는 존재한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있는 그 호텔급 서비스, 커뮤니티 시설 전부 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오피스 뭐 여담이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이 커뮤니티 시설이요 적은 데가 좋아요. 오히려 옛날에 지은 적은 데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관리비가 이 커뮤니티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해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선 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두 개가 있으면 얘는 커뮤니티 온갖 커뮤니티 시설이 다 있어요. 뭐 하늘정원, 바베큐장, 뭐 펫 반려견 센터, 뭐 자전거 창고 뭐 다 있습니다. 근데 뭐 관리비 뭐 자기가 쓴 뭐 전기 가스 이런 거 빼고 일반 관리비가 뭐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나와. 이런데 진짜로 나옵니다. 이만큼. 여기는 뭐 다른 일반 옛날 오피스텔 뭐 커뮤니티 시설 탈라면 헬스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데 3, 4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여기부터 들어가겠죠. 세입자는 내 집도 아니에요. 내 집도 아닌데. 이런데 들어가는데 부분은 뭐 여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데 들어가는 분들이 가끔 계시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이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시설이 많은 거는 여러분들 내 세입자나 수분양자분들 이제 좋으라고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것도 이건 오피스텔 편에서 다시 제가 뭐 말씀드릴게요. 임대 보장에 관한 내용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에 대해 얘기하는 거니까 뭐 왜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이제 이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 위탁 업체가 하자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겁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생수기 제일 위험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답이 없어요. 이 수렁에 빠지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수기나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이 부분 뭐 다른 거 뭐 이런 거 뭐 짜잘한 거는 그냥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랑 이 에어비앤비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두 가지 생각을 해두시면 그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